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중반을 지나고 있는 이번 국감에 꼬꼬무 국감,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국감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 귀결점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이런 허무한 전망 때문인데요. 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요, 한은의 빅스텝,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장 큰 우려는 19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다, 언급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누구도 뾰족한 해법을 내고 있진 않는데요. 자, IMF는요, 유럽은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다, 미국도 6개월에서 9개월 내에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점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걱정되는 겨울이고 또 내년인데요. 자, 그런데 어제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 국감장에서는요, 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야당 민주당 의원 간에 종북, 북의 충성, 김일성주의자, 뭐 이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자, 경제 핵심 축인 노사관계, 그 침체가 오면 또 서민 노동자 이 허리띠 졸라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 생산 영역에 중요한 문제를 두고 종북 논란이 벌어질 때인가? 이게 언제적 이념인지 참 지겹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은 21세기형의 참신한 국민 생존법을 창안해서 국민들과 토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길을 찾아서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도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각설하고 시즌2 그리고 경제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이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또 특별히 이 최영일 커피도 추첨을 통해서 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청취 의견 대환영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 목요일이죠. 오창석 시사평론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입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좀 국감에 좀 지치세요? 국감에 이슈가 굉장히 쏟아져 나오죠. 네, 뭐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이게 네. 꼬리에 꼬리를 문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어가지고 예. 뭐 취재하는 기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보면서 좀 피로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꼬꼬무 이슈도 있고, 네. 또 꼬꼬무 이 뭐라 그래나 인물도 있고, 아, 예. 사람이 사람을 덮어버려요. 네. 꼬꼬무 막말도 있어요. 네, 막말이 그렇습니다. 막말을 덮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들어가 보죠. 중요도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게 북한의 도발, 확장 억제 관련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저께 도어스태핑 한 다음에 오늘 이어서 이제 어제는 안 하고 오늘 도어스태핑을 다시 했는데요. 특히 북한의 이제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 네. 대응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일보가 정부가 이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했을 때 한국이 미국 전술핵을 공유하는 수준으로 확장 억제를 강화하자고 미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자들이 윤 대통령한테 물어봤는데요. 거기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 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안보 사항을 대통령이 공개 확인하거나 명시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사실 뭐 그저께 얘기했던 답변과 대동소이합니다. 그저께도 이 미국과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술핵 배치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양한 방법을 다 고민하고 고안하고 또 동맹과 이제 협조를 구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네. 지금 이제 여기서 딱 귀에 들어온 게 조선일보 보도, 전술핵 배치 수준으로 확장할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 지금 전술핵 배치가 지금 뜨거운 감자가 돼 있어요. 네. 자, 이게 지금 뭐
또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그렇고 미국 쪽의 전문가들도 그렇고 실현 가능하냐 하는 논란도 있거든요. 네. 지금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은 뭐 미국 쪽의 이제 의견을 좀 전달해 드리면요. 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이같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북한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곳에 무기들을 두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아. 한국에 만약에 핵무기를 두면 북한의 집중 표적이 돼서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지적을 네네. 남겼고요. 또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킬 수 있는 조치로 보여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오판과 대응의 위험을 높일 뿐 거의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또 프랭크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시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논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네네. 미국이 이미 핵 우산,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등을 통해서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미국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를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워싱턴 조야에서는 전술핵 재배치가 논란이 많은 한국 국내 정치 문제로 대두되고 네. 이것이 한미 동맹도 논란에 빠뜨릴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의 수많은 연구원과 전문가들이 좋지 않은 방향이다. 좋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제일 처음 소개해드렸었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의 이야기. 만약에 전술핵 재배치를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어떠한 지역에 배치를 할 거잖아요. 그럼 네. 북한이 만약에 무력 도발을 감행했을 경우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 지점을 먼저 공격하지 않을까요? 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념적인 얘기로 나올 때는 여러 가지 뭐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이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토론이 네. 가능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실제 재배치 그럼 이게 배치되는 곳도 기밀이어야 하지만 네. 지금 사드 같은 경우에 다 그냥 공개하고 입지 선정하잖아요. 네. 그럼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지금 전술핵이 배치되는 것을 또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런 뭐 국내의 또 갈등 문제도 있고요. 네. 또 북한인에게 이게 정말 유효한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요. 네. 한미 동맹에 또 이게 득이 되나 실이 되나 문제도 있고 따질 게 너무나 많군요. 네, 근데 그저께 대통령의 발언, 뭐 오늘 발언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이 상황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네네, 수가 있는데 네. 약간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점이 있어요. 예. 그저께는 이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한 단어 가능성이라는 게 추가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 전술핵 재배치 아니면 전술핵 재배치가 어렵다면 이 실질적인 핵 공유 방안까지는 네네. 뭐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술핵 재배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핵 탑재, 뭐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주변에 동해나 이런 곳에 이제 순환 상시적으로 배치가 되면서 핵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그건 좀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정치 용어들을 얘기하다 보면 좀 이제 옛날에는 익숙하게 쓰던 말인데 지금 또 신세대에게는 좀 낯선 이야기들이 있어요. 조야. 미국 조야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 대통령 발언 중에 조금 이제 어려운 한자들이 가끔 나와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보면 이제 조정. 조정도 옛날 말이죠. 그리고 옛날에 조정의 대소실려 이렇게 할 때 사극에서 나오는 사극에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간까지 통틀어서 야, 예. 미국 내에 미국 정가와 그러니까 이제 민간의 반응을 두루두루 살펴본다. 이런 이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확장 억제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그 전에 이제 미국 조야의 의견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조금씩은 어쨌든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이 지금 미국 쪽 아까 시각은 이거 국내 정치, 한국 네. 내부에서의 논란 아니냐. 한미 관계에는 이게 또는 이제 대북 정책으로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의견들을 이제 모아주셨지만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급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핵 그 비핵화 선언을 파기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순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되는 네. 아주 복잡한 또 이건 이제 국제 외교적 문제가 그렇죠.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또 네. 다른 부분이긴 한데 그 사드 배치를 할 때 북한을 방어하기 위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지만 중국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했었죠.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무역 절대로 보복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그랬죠. 네, 무역 보복도 시작됐었던 것인데 만약에 전술핵 재배치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중국은 고지고대로 북한을 대응하기 위한 것만으로 쓰이겠구나라고 네네. 생각할지 아니면 한미 동맹을 거점으로 중국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동맹국인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도 조금 더 전진하겠다. 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흔히 말해서 핵 도미노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한쪽 국가에 없던 국가에 만들기 시작하거나 배치하기 시작한다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불안해서 우리도 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작합니다. 발상입니다. 자, 위험하다. 여기 또 중국이 혹시 미국이 한반도에 중국을 겨냥한 전술핵을 배치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이제 일이 커지죠. 복잡해지죠. 그리고 또 미국도 지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핵 배치를 요청하게 되면 미국에서도 그래 그럼 이거는 이제 우리는 대북이 아니라 대중국 전략으로 의미가 있겠네라고 또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순간 네. 일이 또 엉뚱하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네. 지켜보도록 하죠. 이게 참 신중해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일전에 이제 현무2 낙탄 사고 이야기가 시끌시끌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에이테크스를 발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실패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11시에 현무 쐈을 때 네. 그게 낙탄이 되면서 뒤로 날아갔죠. 네, 바로 에이테크스를 쏘지 않고 한 2시간 지난 다음에 쐈죠. 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에이테크스 2발씩 이게 전략 지대지 미사일인데요. 이 총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2발, 미군이 2발.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군이 쏜 2발 중에 한 발이 160여 킬로미터 떨어진 동해상 가상의 표적을 향하다가 갑자기 추적 신호가 끊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원점을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타격을 했는지 이게 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원점 타격 훈련이 절반의 성공만 거둔 셈이 아니냐. 그리고 일각에서는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군은 이 표적 인근인 중간 지점까지 추적이 정상적으로 돼서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걸로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쟁 중에 아니면 유사시를 상정해서 봤으면 목표에 이게 정확하게 갔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성공했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인지 또 이게 바로 국방부에 보고가 안 된 그런 상황도 이어졌었는데 이건 또 지휘 체계가 어떻게 작동한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참 미사일을 날렸는데 추적 신호가 끊겨서 이게 목표 지점에 맞았는지 아닌지 확인이 어렵다. 참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크고 작게 나타나고 이거 있네요. 이유를 꼭 밝혀내야 합니다. 네네. 이게 이제 이거는 뭐 딱 이 정권의 잘못이다라고 몰아가기 위해서 뭐 야당 측에서도 이 사안만으로 공격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현무가 지금 낙탄한 게 벌써 3번째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에이테크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군의 기강회의인가 여기서 말하는 군의 기강회의라는 것은 발사 직전에 모든 걸 다 점검을 합니다. 잘 될 것인지 이 기가 오작동이 없는지까지 점검을 하고 나서 발사 버튼을 누르는데 그 과정을 소홀히 한 것인지 예. 정말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인지 만약에 후자라면은 이 전술 체계를 다시 총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자라면 기강회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전자인지 후자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 분석을 후에 내놔야 됩니다. 단순히 실패했다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써야 하는 주력 무기들이거든요. 예. 네,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건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전쟁을 억제하고 우리를 지켜내는 이제 안보와 관련한 우리 무기 체계와 관련해서는 정쟁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확을 기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면 이거 막아야 한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 지금 이제 러시아가 크림대교 폭파에 대해서 보복으로 미사일 쏘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요격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미사일 체계가 생각보다 허술하다. 노후화돼서 그런가.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전문가들이 쏟아내던데 네. 우리 무기 체계가 이렇게 허술하게 보여서는
사실 억지력을 강화하려다가 더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킬체인용 미사일인데 네. 이게 제대로 점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이 강릉의 현무 낙탄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네네. 근데 원래 이제 군의 설명은 뭐였냐면 이 골프장 페어웨이, 그러니까 잔디에 떨어져 가지고 뭐 큰 위험은 없었다라고 피했다. 얘기를 했는데 탄두는 거기 떨어졌지만 파편, 그러니까 추진체 파편이 유류 저장 시절 바로 옆에 떨어졌어요. 네네. 그래서 정말로 조금만 옆으로 갔다면 네. 큰 화재, 큰 폭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군이 밝히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고 거기에 대해 국방부는 낙탄으로 인한 폭발할 위험성은 전혀 없었다라고 네. 해명하면서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엄정하게 문제를 잘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 대응책을 만들어서 철저한 안보가 이루어지도록 도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자, 경제가 문제입니다. 다음 이슈. 윤석열 대통령 이 어제 하느니 0.50%포인트 네. 빅스텝 단행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질문도 받았군요.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 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했군요. 네, 그래서 이 빅스텝 단행한 것을 거론하면서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부 채무자라든가 가계 기업의 재무적 고통이 늘었다. 이분들이 부실화되거나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절한 신용 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이제 위기는 과장돼서도 안 되고 방치돼서도 안 된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늘 거기에 알맞은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고 정부가 실물 경제를 탄탄하게 관리해 나가고 우리의 보유 외환이 불필요한 데 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덧붙인 말이 국민께서는 위기라고 하는 분위기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필요한 지출이나 소비 또 기업의 투자 행위를 정상적으로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위축되지 말고 정상적으로 해나가라. 그런데 이제 각 나라 정부에 지금 권고하고 있는 이제 국제 경제 기구들의 이야기는 딱 두 음절이에요. 긴축이더라고요. 아, 네. 우리 정부도 지금 긴축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지금 이미 겨울철 대비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캠페인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소비를 지갑을 좀 많이 닫을 텐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게 위축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괜히 뭘 하나 사더라도 걱정을 하게 돼요. 네. 이자가 얼마 늘었지? 이게 더 늘어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금리 인상 불가피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네네. 또 어떤 재정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그래 금리 올랐지만 정부가 이 정도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재정을 풀고 한다고 하니까 위축되지 말자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원인과 결과가 맞는 건데 국민들한테 위축되지 말라라는 말뿐으로만 가게 된다면 네네. 이거는 국민한테 박수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경각심을 정부가 계속해서 줄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면서도 네. 그래도 소비할 사람들은 다 소비한다라고 저는 느꼈던 게 지난주에 여의도 불꽃축제 105만 명이 다녀갔어요. 네네네. 105만 명이 다녀가고 3년 전에 마지막으로 열렸던 쓰레기 배출량이 45톤이었는데 이번에 50톤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를 더 많이 한 거예요. 네네. 뭘 버렸다는 것은 뭘 사왔다는 건데. 예. 그래서 경각심은 저는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정부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받아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못 버티는 상황까지 간다면 그걸 또 보조해 줄 것을 얘기하되 국민들이 현명하게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이 관광의 빗장을 확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여행 수요가 확 몰리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국내 내수 경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일본 경기에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그동안 3년간 옥죄였던 여행, 특히 또 가까운 나라 여행들은 네. 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런데 좀 이래저래 걱정들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지금 12시 39분을 지났습니다. 이 목요일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하객대교 부근 2, 3차로에서 사고 났는데요. 3중 추돌 사고고요.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정체 구간도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경기 서쪽 송내를 중심으로 밀리는데요. 양방향 5km씩 속도 떨어지고요. 구리에서 판교 방면은 구리부터 상해까지 8km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오산 부근 공사는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작업 여파로 동탄부터 5km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청취자 8090님, 어제 생각지도 않았는데 커피 쿠폰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듣고 있는 찐 청취자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주 화요일부터 커피 쿠폰을 저희가 막 쏘고 있습니다. 이른바 최영일 커피.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함께 하시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의견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해서 매일매일 최영일 커피 쿠폰을 쏘고 있습니다. 자, 많이 들어주시는 데 대한 저희의 감사함이고요. 자, 한입뉴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어제 국정감사장 느닷없이 그동안 주목 못 받던 환노위 또 경사노위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네.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릴 때는 윤건영 의원을 향해서 이제 네. 과거에 했던 발언에 대해 뭐 사과해라 말라. 종북.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국감장에 보면은 3번이나 정회가 됐다가 다시 속개가 되는 그런 네네.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이 오후에 사실 지금 논란이 되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이 국정감사 중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위원장이 과거 이 이른바 이제 더불어 남로당 발언. 더불어민주당이나 더불어남로당이다. 네네네. 북한에 추종한다 이런 주장을 펼친 그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종북 주사파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김문수 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썼기 때문에. 예. 그런데 김문수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맞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됐고 결국 여야의 공방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야당에서는 이거는 뭐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여당에서는 왜 이걸 본질을 벗어난 질문을 해서 이렇게 상황을 만드냐 이런 주장이 맞서면서 결국 공방이 있었고 이 전해철 이 환노위 위원장이 김문수 이 경사노위 위원장 퇴장 조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퇴장됐어요. 그렇습니다. 뭐 잘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정말 뜨겁게 국감장이 달궈졌고 이 논란, 이 파장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고민이 이런 거예요. 지금 경제가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리나라의 노동계와 또 재계, 기업계와 정부의 입장을 잘 조율해서 이제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내야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자리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색깔론 논쟁이 막 이어지고 있다가 퇴장까지 당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장관급 자리. 장관급 자리죠. 네, 장관급 대통령 자리인데. 직속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장관급이지만 장관이 아니다 보니까 네. 뭔가 한 발 비껴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발언을 현 여당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해도 사퇴하라고 압박을 받을 정도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지금 신영복 선생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그 존경심을 표했다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한 라디오에서는 그것과 이것은 다른 사안이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이념 자체가 또는 가진 사고관 자체가 너무 낡아서 대타협의 자리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각을 한 사람을 어떠한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특정해서 찍어서 이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타협의 장소에 가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했다거나 또는 누군가와 친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과의 타협을 거부하는 사태도 벌어질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민들이 우려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신영복 선생이 이제 고인이 되긴 했었는데 우리 흔히 소주 마실 때 네네. 처음처럼 뭐 예. 이런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 필체가 신영복 선생이 직접 쓴 거거든요. 글씨체가. 그럼 그 술 마시는 사람도 다 이상하게 볼 수 있는 예, 것인가?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에 대해서는 너무 21세기와는 동떨어져 있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약간 PPL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주 이름을 못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네네. 소주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선호들이 다르고요. 그리고 근데 또 글씨체 이야기를 이제 언급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라디오 언급하셨는데 아침에 네네. 김문수 위원장이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오늘 아침 라디오에. 그렇습니다. 뭐 사과할 생각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 저녁엔 좀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윤건영. 윤건영 의원에 대한 그 발언
아, 네. 그 이후에 그러면 이후에 이게 벌어진 문재인 일이었습니다. 전 대통령이 김일성 주의자다. 네. 그러니까 또 벌어졌던 건데.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과 용의가 없다. 없다고 라디오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네. 그 신영복 선생의 그 사상 때문에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문 전 대통령이 말한 게 아니지 않냐. 뭐 그렇게 이제 똑같이 등치시킬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왜 아니라고 하냐 이렇게 반문한 모습도 보였고 또 하나 특히 이제 2019년 자유한국당 주최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이 문재인은 총살감이다 이런 발언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너무 좀 거센 발언 아닌가요? 그러니까 김문수 위원장의 해명은 뭐였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2년, 뭐 이명박 대통령 17년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총살감이란 근거가 있냐 이런 질문을 또 받아서는 우리나라에 총살 제도가 없지 않느냐. 그거는 이 광장에서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문 전 대통령은 훨씬 더 심하게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아하. 강한 얘기를 하고 소신을 한노위 환경노동위원회 경사노위 또 노사정을 이제 관할해야 되는 위원장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이제 남과 북 색깔론으로 흘러가는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자, 이게 그런데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과거엔 잘 나갔던 정치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급진 진보 정당을 만들어서 어제 나오셨는데 이재호 함께 상임고문하고 하고 민중당 창당해서 했는데 네. 선거는 잘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로 전향을 해서 의원을 3선까지 하고 경기도지사를 2번 연임했단 말이에요. 네. 대권 주자급으로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안 풀리면서 어찌 보면 좀 이제 이 광장에 좀 극우 성향의 정치인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된 것 같아요. 그 전광훈 목사와 같이 정당을 또 만들었다가 정당을 만들어서 네. 지난 총선에서 네. 또 이제 의석을 얻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원진 의원과 또 합당을 했다가 또 정광훈 목사가 굉장히 또 본괴하기도 하고 사실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김문수 위원장뿐만이 아니라 함께 같이 했었던 아내인 설란영 여사 네네. 함께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왔거든요. 노동운동을 함께했죠. 이 부부 자체가 사실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삐그덕거렸는데 그 시초가 저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그 흔히 말하는 관등성명. 119와 통화하던. 네, 난 경기도지사인데 관등성명을 대보라. 그러니까 그 위급한 순간에 그 119 구급대원에게 전화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행태가 맞느냐.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지금의 갑질 네네네.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어떻게 보면 정책의 실패라기보다는 어떤 발언의 실수, 논란 그리고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것들 네.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경사위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발언이 계속 남아요. 발언이. 네.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발언이 남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자, 외교 논란으로 시작이 된 국감 안보 논란은 또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 환노위에 이제 김문수 위원장의 지금 색깔론에 대한 또 여야 공방 너무 거센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아까 이제 꼬꼬무 이슈를 덮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자, 박 기자님 네. 지금 남아있는 국감 어디에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도 어떻게 보면 감사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제 오후에 공수처 오늘 국정감사가 진행이 네네. 됩니다. 어제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 공수처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고발 조치했어요. 직권남용 감사원 등의 이유로. 사무총장 문자 그렇습니다. 논란. 네, 그래서 공수처를 상대로 아마 이 부분을 따져 물을 걸로 예상이 되고 오늘 이 정무위 국정감사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네.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전현희 위원장은 반발을 계속 하고 있었고 감사원은 이거 정상적인 감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전현희 위원장이 오늘 국감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권익위는 이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이다. 권익위는 대통령 국정 철학에 코드를 맞추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독립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는데 이 표적 감사를 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다시 한번 펼친 셈이 됐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보면은 MBC 이제 관련된 국감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과방위 국감에서는 이 방송문화진흥회 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MBC의 윤석열 대통령 이른바 이 막말 보도 관련한 이 공방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막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국민의힘은 이 편파 조작 방송이다. 박성재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반면에 네. 민주당은 이거 언론 탄압 아니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요. 자, 이 와중에 이제 지금 조선이 어떻게 망했나 정진석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TK 지역을 찾아서 부족한 모습을 보여서 송구하다. 하지만 심기일전할 것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냈다고 하네요. 자, 시간이 없어서 다음 이제 중요한 좀 국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 이른바 주민 투표를 통해서 이제 이 영토를 병합했잖아요. 네. 러시아 영토로 이제 이 2014년 크림반도 때와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이제 밀어붙였는데 유엔 총회에서 이것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채택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오늘 요 새벽에 채택이 됐는데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총회에서 찬성 143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압도적이네요. 네, 가결이 됐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는 이 모든 이제 4건의 반러시아 결의안이 이제 통과가 돼 있는 상황인데 네. 가장 많은 회원국이 지지를 해서 러시아의 영토 병합 시도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최근 군사 공격에 대한 반대 의사를 뚜렷하게 표명한 그런 모습이 네. 되겠습니다. 근데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자결권은 외부의 간섭 없이 주권과 국제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합법적 권리다라고 러시아 영토 병합 지지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네. 어쨌든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의 이번 조치가 잘못됐다 강하게 규탄하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러시아가 일단은 이제 유엔에 안보리에는 상임이사국으로 들어있어서 뭐 대북 제재 결의라든가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무산됐었는데 네. 총회니까 그렇습니다. 가입국 전체 회원국이 모여서 투표를 한 것이고 네. 그럼 이제 국제법상 네. 유엔의 관점을 따르면 이 4개 지역에 대한 영토 병합은 불법이네요.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권을 행사한 국가가 당연히 러시아 반대권을 러시아는 행사했겠죠. 반대, 뭐 네. 자기니까. 네. 북한도 북한도 그렇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네. 반대. 그런데 이제 김성 유엔 북한 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자결권은 외부의 간섭 없이 주권과 국제 정치적 지위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네. 합법적 권리다라고 하면서 병합 지지를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합법적 권리라고 해서 정말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냐.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닐 수 있잖아요. 당연히 네네네.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 중이라 주민들 다 떠나 있고. 네. 그래서 러시아의 생각만 자유롭게 선택이 된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 부분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러시아와 북한은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중국 기권이고. 사실상 같은 진영에 있다라고 네,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서 왼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오른쪽에서는 계속해서 남북 또는 한미일 이렇게 고조되는 것이 네. 신냉전을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중러는 여기 같은 진영에 서 있다고 말씀을 네, 드리고 네.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그 점을 이제 오창석 평론가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8479님. 회계학 전공을 가계부 쓰는 용도로만 쓰고 있네요. 물가 쌀벌합니다. 휴무인데 집에서 열무김치에 밥 비벼 먹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외식할 수 있게 물가 안정되어 멋진 아빠 되었으면 합니다. 아유, 치킨 쿠폰 드릴 테니까요. 오늘 잠깐이라도 멋진 아빠 돼주시고요. 자,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들으시면서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꽃잎이 내 눈을 적시고 아름다운 기억 푸른 하늘만 바라본다. 꼬마야 약해지지만 슬픔을 혼자 안고 살지는 마. 아빠야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뚜루뚜뚜뚜뚜뚜 뚜루뚜뚜뚜뚜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가 에너지 대란을 맞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한없이 올라가기만 할 때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정부지는 천장을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물가 같은 것이 한없이 오르기만 하는 것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천정부지에서는 천정이라고 했고요. 설명에서는 천장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방의 윗부분을 천정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것은 천정이 아니고요. 천장이 맞습니다. 원래는 천정부지란 말에 있는 것과 같은 한자어 천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지금은 천장을 표준어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정부지처럼 물건값이 매우 비싸다는 것을 뜻하는 표현으로 다락가치라는 말도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몰아치면서 물가가 다락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다락가치의 기본 의미는 덩치나 규모 정도가 매우 크고 심하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다락같이 추우니까 밖에 나갈 엄두가 안 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 여러분의 지식도 살찌우세요. 정치에 경제를 더하고 미술에 음악을 더하는 시간.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KBS 58분 날씨. 가을을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 날씨입니다. 미세먼지도 없는데요. 맑은 날수가 많은 달답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고 당분간 날씨 변화는 거의 없겠습니다. 기온도 평년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모레까지 일교차가 10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납니다. 그리고 이달 하순에 단풍 절정기를 앞둔 그런 산이 많아지는데요. 다음 주 초반 월요일에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해 오면서 추워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영남과 제주에는 가끔 높은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낮 기온 대다수 지역에서 20도를 넘겠습니다. 서울과 대구 23도로 예상되고 강릉의 한낮 최고 기온은 22도, 광주 대구 24도 등 20도에서 24도 정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 등 7도에서 16도 분포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등 전국적으로 20도에서 25도의 분포로 내일은 아침 기온이 더 오를 걸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제주 먼바다의 물결이 오늘 오후부터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1.3도, 습도는 42%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발언으로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퇴장당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오늘 정정이나 사과할 뜻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위원장이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잦은 사퇴와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은 김문수 위원장 발언을 둘러싼 충돌로 환노위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은 데 대해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복된 인사참사, 막말 파문의 끝판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각설하고 시즌2. 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감이 막혔어요. 네. 부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네. 우리 장성철 소장님 말고 장해찬 평론가였다가 네. 지금 청년재단 이사장. 여기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의도 연구원은 굉장히 대우가 좋은 걸로 아는데 우리 민주연구원은 저는 이제 비상근직이거든요. 네. 상근직은 법인카드 150. 한 달에. 비상근은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의도 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의도 연구원은 좀 있지 않아요? 비상근은 마찬가지. 아 그래요? 아유, 두 분이 또 살림 걱정. 저도 그러면 어디 좀 이렇게 직함 하나 좋은데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출연하니까. 아 좋아요. 네. 아마 잘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되실 겁니다. 자, 민주당 핵심 브레인들이 모이는 곳. 자, 그럼 이제 민주당에 정책이 막 일취월장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비상근직. 그냥 회의 참가하는 정도고요. 네. 물론 이제 뭐 관여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다음 이제 총선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여론조사라든지 정책 짜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결국 민주연구원이라 하는데 아마 이제 뭐 한 번에 하지도 않고 이제 스텝 밟아가겠죠. 근데 과연 민주당이 어디에서 지지를 더 끌어모을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조금 더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결국은 이제 지지율로 말려주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고민하는데 저도 선거 때는 저는 뭐 주로 뭐 대변인 쪽이나 뭐 법률 쪽 일을 하는데 항상 아쉬웠거든요.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정책이라든지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아쉬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조금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번 2024년 민주당 총선 공천의 바로미터 성공작 이런 평가를 받으려면 현근택 변호사를 공천을 해야 한다. 공천을 안 하면 그 공천은 망한 거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지하실에 와가지고 제가 정심 사줬거든요. 5,000원짜리 식권으로 바로 효과가 나타나네. 5,000원짜리 식권. 다음에 저 비싼 거 사줄라 그래. 그러니까 이제 구내 식당 말고 밖에서 드시고 들어오세요. 어떻게 좀 멘트가 달라지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덕담 주고받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정치권은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자, 그래서 주간 말 키워드로 가보는데요. 자, 한 주간을 뜨겁게 달군 정치권의 말을 골라서 이 뒷이야기까지 두 분에게 한번 샅샅이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환노위 국감장 아주 뜨거웠던 분 직접 육성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윤건영이 정부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북 주사파로 생각을 하시냐고요,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국회에서 같이 증인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어제 국감 파행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 김문수 위원장이 발언을 사과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윤건영 의원에 대한 지난해의 논란 사과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총살감 이런 좀 듣기 거북한 이야기까지도 등장을 했고 과거 발언도 수정할 생각이 없다. 그럼 어제 사과는 이 현 부원장님 사과가 아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어제 그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 뭐 수령께 충성한다. 그 부분은 이제 사과를 했는데 그건 오전의 일이고 그래서 이제 넘어가나 한 거죠. 그런데 오후에 나온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다 얘기가 나왔고 예전에 이제 저 문재인 대통령 총살감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 아침 라디오 나와서 또 총살감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 했더니 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몇 년형 선고해서 이제 그보다 더 센 형을 받아야 된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분이 이제 위치가 결국은 이제 경산호위 위원장인데 이분이 뭐 저도 사실은 학교 다닐 때는 이분 뭐 연설도 많이 들어보고 따라다니고 했어요. 예전에 뭐 노동운동도 하시고 이러는데 사회주의 운동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사회주의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좌측에 있던 사람이에요. 있던 사람인데 완전히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우측으로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옛날 본인 기준으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예전에 뭐 학생운동 했으면 다 주사파고 또 신영복 선생 뭐 존경하면 신영복 선생 존경하는 분 많죠. 저도 존경하는데 뭐 책도 많이 드리고 그렇죠. 책도 내고 저는 항상 처음처럼 소주 마실 때마다 이 생각해요. 신영복 채잖아요. 그런 분을 존경한다고 해서 김일성주의자다 이러버리면 사실은 더 할 말 없죠 뭐. 할 말 없어서 총살감이다. 저는 빨리 사퇴해야 된다고 봐요. 다른 방법 없어요. 자, 찐 보수 우파 패널입니다. 그러면은 장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고 문재인 정권이 여러 가지 잘못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공산주의자, 종북주의자, 뭐 수령님께 충성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지적을 하는 것이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죠. 왜냐하면 그러면 김일성주의자, 공산주의자 밑에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보냈잖아요. 윤건영 의원은 국정상황실장 했단 말이에요.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중요한 정보들 다 북한으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과연 그랬겠느냐. 이것은 거리에서 또한 유튜브에서 이렇게 김문수 위원장께서 했던 과거의 얘기들인데 상당히 부적절하고 좀 과격하죠. 본인 생각이니까 자유롭게 자연인일 때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만드는 사람이 공인이 됐고 이런 생각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고 저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눈으로 현재와 미래의 노사 정책을 제대로 김문수 위원장이 담당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전 처음부터 좀 부적절한 인사가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좀 인사 들었습니다. 자체가 부적절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벌써 이제 사퇴 논란, 어제 퇴장을 당했고요. 사퇴 논란에 휩싸였는데 사퇴를 안 하고 그냥 간다. 그럼 지금 경산호위의 뭐 이 업무가 문제가 아니라 색깔론이 계속 이제 정치권에서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노동계와 이제 재계도 그렇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 인사권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저는 뭐 당연히 사임을 하든가 사임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그렇게 할 것이냐 그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분이 뭐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했다 그러지만 그거보다 그 이후에 변화된 모습은 우리가 다 봐왔거든요. 태극기 집회도 나오고 그렇죠.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들을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단 말이죠. 임명을 했고 사실은 어찌 보면 예전에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뭐 한 몇십 년 동안 시달렸던 게 색깔론 빨갱이 그 타령이잖아요. 결국 막 검증대회도 하고 이랬는데 그게 어찌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을 공격하기에 좋은 소재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 같고. 왜냐하면 보수 유튜버들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돌거든요. 들고 있으면 결국은 생각이 본인도 그런 거 아닌가.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지금 뭐 북한과의 관계도 보면 좀 그렇게 강대강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상종 못할. 그걸 어찌 보면 연장선에서 보면은 국내 정치로도 저는 활용을 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색깔론을 제기하고 단순히 이런 것들이 한 개인의 생각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종의 득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득이 되지 않죠. 과연 적절한 인사냐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저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문수 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노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경한 여러 가지 얘기와 모습을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조를
확 바꿔버려야 된다라는 평소에 소신을 갖고 있는 김문수 전 의원을 이번에 경사위, 예, 경사노위, 네,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을 하신 것 같은데 경사노위 같은 경우에는 노조, 사용자, 여러 다른 네, 단체들과 공익, 그리고 정부, 네, 이런 쪽과 대화 타협 조정을 해야 될 위치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까지 하신 얘기들을 보면 되게 편협하고 편견된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민노총이 개혁돼야 되고 부적절한 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민노총 때려잡자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좀 바꾸시든지 아니면은 바꾸시지 않으면 사람을 바꿔야지 제대로 경사노위가 운영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분이 노조에 대해서 얘기한 거 보면 머리부터 세탁해야 된다 말보다 자살 특공대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네. 심지어 이분이 이제 노동운동까지 했던 분들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많이. 극단적인 선택을 그렇죠. 하시고 네. 가족들도 또 그렇고. 근데 이런 표현은 좀 너무 그렇죠. 본인이 노조 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반대편에서 네네.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분이 사실 경사노위가 아시겠지만 사용자, 노동자, 정부 간의 대타협을 이루는 곳이잖아요. 네. 임금 협상이라는 걸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한다 그러면 타협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이분이 딱 나오면서 굉장히 시끄러워지고 있거든요. 분쟁이 커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신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 경사노위 위원장이 됐으면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자제하겠다든지 네. 이렇게 가야 기본적으로 예. 대화가 되고 타협이 될 거잖아요. 나는 지금도 똑같다 그래버리면 그럼 어떻게 타협을 하겠어요? 자, 지금 안 되는 두 거죠, 분 기본적으로. 이야기에서 조금 흥미로운 대목은 오히려 이제 야당 측인 우리 현 부원장이 이거는 의도가 있는 인사다. 쓰임새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찐 보수 우파 패널인 우리 장 소장님은 이거 우리 보수 진영 윤석열 정부에 득이 안 된다. 안 되죠. 라고 이제 보시는 입장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장 소장님 워낙 정보통이시니까 이 김은수 위원장이 경기지사 출신이니까 그렇죠. 이 김은혜 후보가 경기지사 후보로 선거 유세할 때도 이제 얼굴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사노위 위원장을 누군가 인사 추천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에게 추천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확인 인사 안 됩니까? 추천이 하면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분이 지난 대선 과정 중에서 경선 과정 중에서부터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이렇게 지지했던 원로 그룹들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워낙 노동가였다라는 이미지가 네네. 김문수 위원장한테는 있으니까 적임자를 찾다가 김문수 위원장을 시킨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여간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좀 적절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의구심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지난 21대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 김문수 위원장이 사실은 국민의힘이 아니고 당을 새로 만들었죠. 그렇죠. 자유통일당이라고 만들어서 별도로 선거를 했고 그때는 황교안 대표하고 상당히 대척점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도 이번에 다시 집권 여당의 주요 인사로 기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강경한 목소리들을 많이 냈는데 본인이 어제 나와서 얘기를 하셨죠. 내가 내 개인 유튜브 채널은 내가 폐쇄를 시켰다. 거기 보면 문제되는 발언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과거의 흔적을 지우면서까지 꼭 했어야 하느냐. 제의가 들어왔더라도 좀 고사하시는 게 어떻느냐. 그게 이제 원로의 역할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자칫 잘못하면 지금 김문수 위원장의 저러한 행동과 판단은 자리에 욕심내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상당히 좀 부적절합니다. 네, 어쨌든 인사권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또 이게 인사 문제로 돌아가다 보니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현 부원장님께. 이게 지금 5조 5천억 원의 공제기금을 운용하는 건설 공제조합입니다. 이게 규모가 있는 우리나라 또 건설 산업 규모가 크죠. 이 이사장의 사퇴 요정 별명입니다. 사퇴하세요. 최영일 앵커님. 왜 이걸 문제 삼습니까? 사퇴하세요. 그런 탁한 목소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청량감 있는 목소리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혈서 또 유명한 이은재 전 의원 최종 이사장 후보로 이제 낙점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연봉은 한 이제 4억 원 가량이라고 하고요. 자, 이 공제조합이 낙하산 인사하지 않겠다. 이번에는 공모다. 그 공모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걸 보면은 이 인사 추천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이 현 부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 말인 거죠. 왜냐하면 공모를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공모를 한다 그러면 낙하산 이제 아닌 방식으로 할 것 같았는데 결론은 네네. 똑같잖아요 지금. 네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분이 예를 들어서 원래 뭐 교육 전공하고 행정학으로 석박사 받았으니까 예전에 행정연구원장 했고, 그럼 이제 행정 쪽 전문가는 맞아요. 무슨 행정연구원이라든지 그쪽은 맞는데 건설하고 행정은 뭐 연결한다 그러면 아니, 건설 행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네. 건설 공제조합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네. 각 건설사들이 어느 정도 그 비용을 내고 그걸로 네. 나중에 이제 뭐 저 심의도 받고 뭐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게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공제조합 약간 네. 은행 형식으로 하는 건데 모든 산업에 공제조합들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제가 보기에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다못해 뭐 무슨 건설업에 종사하든지 아마 그런 분을 원했겠죠. 네. 이 공모를 할 때는 건설 관련 일을 잘 하든거나 아는. 그런 전문가들이 올 줄 알았는데 결국 봤더니 돌고 돌아서 정치인이 네. 왔는데 뭐 지금 연봉도 보면 굉장히 4억이면 굉장히 높은 자리잖아요. 좋은 자리고. 근데 이런 분이 온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내부에서도 제가 보기에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윤재 전 의원이 과거에 한국행정연구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도 지냈는데요. 이때 이제 좀 무리가 있었어요. 법인카드로 뭐 쇼핑을 했다. 또 방울토마토, 호박고구마, 뭐 장을 봤다. 이 국감에서 드러나서 이제 시끌시끌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공제조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조 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해야 되는 쪽이다 보니까 뭐 연봉도 많이 이제 주는 자리입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부적절한 인사죠. 아, 부적절한 인사입니까? 전문성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곳에 이분이 갔다라는 것 자체는 어쨌든 외부의 힘이 개입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외부의 힘은 대통령실이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왜 공채를 합니까? 왜 공모를 합니까? 투명하게 공정하게 전문성 있는 인사를 우리 조합이나 협회나 아니면 우리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셔와서 뭐 임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것과는 다른 인사죠. 어떻게 봐도 이 공제조합하고는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국회 상임위 다른 것을 해보셨느냐라고 살펴봐도 없단 말이에요. 네. 보훈 인사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아니 도대체 문재인 정권 공공기관장들 왜 이런 사람 임명하냐, 보훈 인사 아니냐, 캠코더 인사 아니냐 막 그런 비판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을 자꾸 보이면 윤석열 정권도 보훈 인사하는 곳, 보훈 인사하는 분들 이게 과연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 도움이 될지 저는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일리지처럼 쌓이고 있다. 국민들이 결국엔 선거 때 가서 심판하세요. 진짜 제대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할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건 상식적이 아니야. 네네. 누가 봐도 이건 좀 상식적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 참 앞으로 지금 이분은 임명되다시피 했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이후에 벌어질 많은 이제 공공기관장들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제발 전문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네네. 전임 정권에서 이제 임명된 산하기관장들 나가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나가면 그 자리 누군가 채워야 되는데 훨씬 더 좋은 인사로 채우면 이게 박수 받겠지만 만약에 뭐 똑같이 하거나 그보다 못한 인물로 채워지면 오히려 왜 나가라고 한 걸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나가라고 했는지 뻔하죠. 자기들이 가야 되니까. 네, 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대기 중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아유 줄 길게 서 있겠죠. 줄이 깁니까? 길겠죠. 약속합니다. 네. 저에게 이런 자리 오더라도 저는 단언코 거부하겠습니다. 정말? 네. 아까 자리 달라면서요. 저는 시사본부에서 평론하고 패널하는 것을 제 일생일대의 꿈으로 삼고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 듣고 계십니다. 네. 청취자분들 지금 응원 문자 많이 오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지금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걸 듣고 계신데요. 청취자 5938님 최영일의 시사본부 현근택 부위원장님 파이팅. 감기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또 이게 김한수님은요. 장성철 소장님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런지 피곤해 보이세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응원이. 여기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장성철 네가 패널이냐 그만둬라 막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네. 저는 그런 건 잘 안 보여서 네네네 선택적으로 봤습니다만 그런 것만 너무 눈여겨보지 마세요. 자꾸 위축돼요. 저보고 잘생겼다는 분이 있어요. 아니 저는 이분을 현 부원장님이 그런가? 심은 분 아닌가 싶은 게 설마
타 방송까지 여러 방송에서 예. 심지어 현 부원장이 출연 안 하실 때도 예. 현 변호사님 잘생겼다 막 이런 얘기도 진짜요? 나와서 네네. 근데 찐팬인가 보다.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께 제가 네.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현근택 변호사님하고 방송 많이 하고 네. 맨 얼굴 많이 보잖아요. 네네. 진짜 잘생겼어요. 아, 정말. 네.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아니 잘생겼어요. 나가다가 커피도 사드려야 되겠네. 아유, 이 좀 여야 정치가 이렇게 훈훈했으면 좋겠구만요. 자, 두 번째 주간 말말말로 가보겠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최근 논란이 된 발언에 사과 대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발 좀 그 진의를 호도하고 왜곡하면 안 된다. 역사 공부들 좀 해야 됩니다. 예? 그건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예요. 제발 공부들 좀 하십시오. 자, 이게 여권 내에서조차 이거 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유승민 전 의원은 사퇴 얘기까지도 거론이 됐었는데 사과는 하지 않았고 역사 그 자체이니 공부들 좀 하시라. 자, 언제부터 이제 역사 전문가였나 뭐 이런 이제 또 성토도 나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좀 싸우자는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니 현대사 부분은 사실은요 지금 약간 기성세대보다 젊은 분들이 훨씬 많이 배워요. 네. 이 교과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역사책 공부하다 보면 막 조선시대 고려시대 하다가 현대사 보면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요즘은 짧았어요. 예. 현대사가 따로 과목도 있기도 해요. 책도 따로 있고. 건국됐다 끝. 그렇죠. 왜냐면 중요하거든요.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기본적으로 젊은 분들은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가해자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일본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에 이 땡땡 나왔을 때 절대 사과 안 했잖아요. 인정도 안 하고 네. 뭐 다른 거다 뭐 이 사람이다 얘기도 하고 뭐 얘기하면 갔는데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비슷해요. 내가 뭘 잘못했냐. 맞는 말을 했는데 니들이 잘 못 알아들은 거야. 그러니까 공부 좀 해. 나는 잘 알고 있으니까. 네, 근데 네. 정치인이 국민들한테 뭘 이렇게 공부해라, 알아라. 나는 잘 알고 있는데 당신들이 모르는 거야. 그거는 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지지라든지 생각을 받는 것이지 그렇게 약간 가르치려 들고 뭔가 고압적으로 뭔가 자기 생각을 강요하려 들면 당연히 거부감 생겨요. 근데 이런 말을 해도 사과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옳다 이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랑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역사 전문가 많은 분들이 있고요. 요즘에 또 뭐 일타 강사 이렇게 불리는 청소년 또 청년층에 어필하고 있는 이제 스타 역사 강사들도 있어요. 최태성, 뭐 한현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세뇌된 친일이다 이런 비판을 또 내놨습니다. 이 공부는 누가 해야 하는 것이냐. 자, 그러면 찐 보수 우파 패널인 우리 장 소장님. 저는 최태성, 한현필 이 스타 역사 강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는다. 네, 이분들의 역사관도 제가 별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네네네.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런 발언과 대응, 해명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소리치고 인상 쓰고 주장하는 것들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식민사관은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이 페이스북에 처음 썼던 글들은 전형적인 식민사관이고 가해자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탱하거나 유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병합시켰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공도 그러면은 러시아가 침공하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 논리대로 하면. 그냥 좀 무기력한 나라들은 막 침탈해도 된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친러파와 친우크라이나파들이 막 싸워가지고 내부에서. 상당히 뭐 갈등과 혼란을 겪어서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식민사관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본인이 한번 내뱉은 말을 계속 주워 담거나 사과하거나 해명을 제대로 못하니까 또 신경질 내잖아요. 가소롭다. 가소롭다. 그리고 막 화를 내요. 반말로. 이런 것은 공부해라. 집권여당 당대표로서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반성하고 그런 것도 상당히 용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긴다고 억지 쓴다고 국민들이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 잠깐 다뤘는데요. 저희가 깊이 들어가지 못했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발언 수위는 말씀하신 대로 좀 이게 화내는 듯 높아져 왔는데 TK 지역에 가서는 자, 부족한 모습을 보여서 송구하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었어요. 요건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이분 뭐 전당대회 나오고 싶은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정치적인 그렇죠. 제스처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끝날 거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인데 네. 지금 누구 뚜렷한 주자는 잘 없거든요. 그럼 누가 과연 이제 주도권을 잡을 거냐 아니면 누가 좀 근데 비대위원장 직책은 당대표이기 때문에 계속 언론의 주목을 받습니다. 네. 그럼 이제 TK라는데 어쨌든 보수의 심장이고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만이 당대표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저는 뭐 우리 장 소장의 말에 100% 동의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범죄가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 뭐 절도가 사건이 있었다. 걔가 자물쇠를 잘 안 잠갔어. 문을 열어놓고 나갔어. 어떤 성범죄 일어나면 옷을 좀 이상하게 입었어. 그건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탓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아니 예를 들어서 문이 열렸다 해서 다 훔쳐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또 마찬가지처럼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딱 가운데 강 사이로 두고 이제 친러와 반러끼리 싸우는데 그렇다 해서 러시아가 침략하는 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건 마치 이제 제3자의 다른 나라 사람처럼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최태성 강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완용 얘기랑 똑같다. 그 당시 이완용도 우리 스스로 지킬 힘이 없으니까 러시아든 뭐 청나라든 의탁해야 되는데 그래도 일본이 두 나라 다 이기고 힘이 있으니까 우리 일본한테 의탁한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논리가 기본적으로. 똑같은 논리에서 저는 이거를 빨리 사과하시는 게 맞는데 뭐 사과 안 하고 버티신다면 그냥 가는 거죠 뭐. 이거 제가 궁금해서 장 소장님한테 이제 여쭤보려고 그랬던 게 있어요. 네. 자, 유승민 전 의원이 이거 천박한 발언이다. 사퇴하라 이런 주장 내놨잖아요. 굉장히 세게 발언했다. 그러니까 아까 현 부원장님 얘기처럼 전당대회 나오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해석을. 그런데 이게 윤상현 의원이 갑자기 주목을 받는 게 그야말로 가관이다. 약점이라도 잡았나. 정진석의 실수는 유승민의 기회가 아니다. 유승민 전 의원을 또 공개 저격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윤상현 의원은 신윤회관이죠. 신윤회관 네, 맞다. 신윤회관이기 때문에 이분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그 관점에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본인은 이제 전당대회 나오고 싶어 해요. 그런데 당대표가 아니라 최고위원회 나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존재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도자급 인사들을 공격함으로써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도 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는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도 비판했잖아요. 그랬네요.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김기현 의원 당신은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지금 당대표급 지도자급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아주 정치적인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특정하게 누구 뭐 편을 든다기보다는 신윤핵관의 입장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는 장 소장님한테 전화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최고위원 나가고 싶은 분들도 끝까지 당대표 나간다고 해요. 거의 마지막 순간에 당대표하고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이 되면 이제 뭐 러닝메이트로 나가든지 이러면서 마지막에 그 카드를 까는데 벌써 까버리면 뽀록 나잖아요. 윤상현 의원이 왜 그러냐면 2016년하고 2020년도에 본인이 공천을 못 받았어요. 맞아요. 무소속으로 출마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2024년도에는 나는 무조건 내 공천은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지도부에 입성을 하겠다. 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당대표 되기는 그래도 조금 부족하잖아요. 최고위원은 본인이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도부에 들어가려고. 본심 맞는데 그거를 나중에 해야 되는데 벌써 얘기해버리면 이제 김색가네요. 다음에 나오셨을 때 전화가 왔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저랑 잘 알아요. 아까 뭐 이 뽀록이라는 말을 그래 죄송합니다. 표준어로 이제 발각. 속내를 드러냈다.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죠. 자, 그래요. 자, 정진석 위원장 그리고 갑자기 북한 관련 강경 발언이 쏟아져 나옵니다. 9.19 군사합의는 물론이고 91년 비핵화 공동선언도 파기해야 한다. 이 와중에 또 전술핵 재배치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친일 대 친북 프레임으로 여야가 공방이 붙다 보니까 국감의 과정에서 이 국면 전환용이냐 아니면 정말 진짜 소신이냐 어떻게 보세요? 국면 전환이기도 하고 소신이기도 하고 평소에 다예요? 본인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논의를 좀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간은 좀 과한 표현들, 성급한 표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집권 여당의 당대표다운 그 자리에 무게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본인이 국방위원으로서 국회 상임위장에서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이거 파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파기해야 합니다. 라고 질문하고 본인의 견해를 밝힐 수 있지만
당 대표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말 한마디가 상당히 파장이 커요. 그러면 파기해야 한다 이렇게 단정적인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화두를 던져야 돼요. 네. 파기하는 것을 우리가 논의를 해보고 검토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까지도 논의해야 한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지. 네. 너무 좀 단정적인 표현은 안 좋다. 상당히 경륜 있는 정치인인데 왜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 지금 좀 상이 좀 바뀐 게 있어요. 본인이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 주목받고 있잖아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나는 최소한 앞으로 몇 달 동안 내가 집권여당 당대표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약간 자신감도 생기고 본인의 견해를 가감없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약간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약간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언급이 됐으니까 현 원장님 전술핵 재배치 말이에요. 지금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이 질문 계속 안보 문제로 받으니까 자,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여러 가지 또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하면서 검토하는 가능성 중에 옵션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뭐 선거 대선 했다는 보도도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대선의 후보 때는 전술핵 배치 이런 거 절대 안 한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입장이 약간 바뀐 것 같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핵이라는 건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든 아니면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거는 뭐 불가능하죠. 우리 NPT 탈퇴해야 되고 북한처럼 제재 받으면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 GDP 70% 이상이 무역이기 때문에 무역길이 다 막히면 우리나라는 망해요. 그러니까 개발은 절대 안 돼요. 그럼 결국은 미군이 뭐 전술 핵무기를 우리한테 배치하든 아니면은 뭐 그 미군이 갖고 있는 전술핵을 공유하든 그렇죠. 공유하든 어찌든 간에 미국 핵무기를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럴 생각이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김치국부터 마시는 건 셈인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할 때는 한반도만 보지 않아요. 일본, 중국, 러시아, 뭐 대만 다 보겠죠. 그리고 이게 이뿐만 아니라 유럽의 우크라이나까지 다 관련된 문제예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핵무기를 줄여나가는 상황이었고 91년도 사실은 남북 간의 합의에서 된 것도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이 사회주의가 좀 망해가고 러시아 위성국 지금 소련 연방에 있던 그 핵무기를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이는 배치한 것도 빼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전술핵을 뺀 건데 그 당시 이제 전술핵이라는 거는 포탄이라든지 아니면 항공기에서 뭐 저 미사일로 쏘는 건데 사실은 지금 핵무기 예를 들어서 괌이라든지 여기 있으면 전략폭격기로 오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군산기지에 갖고 있다가 가고 가는 거나 괌에서 와서 오는 거나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면 미군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가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핵 공유를 해도 유럽도 핵 공유를 하지만 이거를 쓸지 말지 결정은 미국이 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뭐 일단 배치하기도 어렵지만 배치해도 우리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논란은 필요하겠죠. 또 문제는 이거죠. 이제 우리가 이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하는 순간 일단은 북한 핵무기를 인정해 주는 셈이 되고 북한이 어쨌든 이거를 어기고 있기 때문에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건데 이 유엔 제재 문제의 정당성도 사라지게 되고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생겨서 쉽게 꺼낼 카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말씀하세요. 그 오늘 아침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나와서 밝힌 것에 의하면 전술핵 배치 같은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단지 그냥 핵 공유 부분만 검토하고 논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공론화가 필요한 거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핵이라는 문제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한민족 이거의 운명과 정말 너무나 깊게 관여되는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집권 세력 차원에서의 몇몇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미국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다라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너무 도외시한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결정권이 없더라도 내부적인 치열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에서의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결정하더라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모든 국민들이 알고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핵 이슈는 공론화가 필요하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주장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각설하고 시즌2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간 말말말 키워드로 가볼게요. 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현역 의원으로서는 최초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을 해서 한 발언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저렇게 나서서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정말 엉망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 여러분들이 다시 물러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입니다, 여러분. 네, 자, 임기 채우지 못하게 빨리 퇴진하게 만들어야 한다. 자, 본인도요, 또 민주당도요, 이제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만 이 발언은 그냥 탄핵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되고 보도되고 있어서 장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빨리 퇴진하는 길은 두 개죠. 네. 하나는 탄핵이고 하나는 하야입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거. 네, 그거는 이제 국민의 선택과 국민 투표로 뽑힌 대통령에 대한 상당히 잘못되고 부적절한 발언이다. 제가 완화시켜서 얘기할게요. 네네. 그런 발언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진영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한 수준으로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장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거 그냥 자기 마음이죠. 근데 하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오로지 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조언을 해주자면 본인 국회의원이잖아요. 정권을 바꾸고 싶잖아요. 그럼 5년 동안 열심히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2027년에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정권을 바꾸는데 본인이 노력을 하면 되지 광장에 나가서 소수의 강력한 지지자들 앞에서 선전선동을 하는 것은 민주당에게도 좋지 않고 김용민 의원 본인에게도 좋지가 않다. 자꾸 이런 발언 해주시면 저나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좋죠. 좋다. 네. 대선 불복 아니냐.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는 분이다. 이 김용민 의원 심판하자.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5년 후에 뭐 정권 교체하려면요. 5년 후 다음 대선 얘기입니다. 먼저 내후년에 총선에서 또 선출이 돼야 됩니다.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원 지금 이제 임기 따져보니까 1년 반쯤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본인들 보기에는 좀 뭐 엉망일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무능할 수도 있고 비상식적인 부분이 있고 본인들만 억울하게 당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옳지 못하죠. 자, 이 와중에 현역 의원은 아니시지만 차기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근택 부원장님. 뭐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아마 어떻게 촛불 집회가 8월 20일부터 시작됐어요. 아마 이제 10월 22일 날 아마 전국적으로 집중하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주변에 뭐 민주당 성향이 아니고 보수적인 사람들 만나보면 걱정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경제 어려운데 나라 진짜 망할 것 같다 이런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또 남북과 뭐 미사일 쏴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하시는 분들은 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심리거든요. 근데 이게 불안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뭐든 안 되는데 다들 이제 걱정하고 있어서 과연 물론 이제 지금 뭐 탄핵을 꺼낼 때냐 이런 얘기를 수 있지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외교든 국방이든 좀 안에 경제 문제든 사실은 지금 지금 뭐 엊그제 뭐 이자율도 올랐지만 물론 이자는 뭐 우리나라만 오르는 건 아닙니다만 뭔가 그럼 대책을 만들고 경제적인 위기를 돌파할 만한 뭐 신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지금 뭐 계속 미사일도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아 이거 유류 재상도 떨어진 것 같다고 다 은폐했다가 보니까 유류 재상도 떨어졌잖아요. 근데 또 지금 뭐 우리 이제 현무는 못 쏘니까 에이테킴 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보수 정권이라는 기본적으로 안보라든지 이렇게 말폭탄 뭐 전술핵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있는 무기라도 좀 제대로 써라.
뭐만 되면 민주당 핑계 대지 말고 지금 뭐 인권 이사 된 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못했어요. 미사일도 실패하니까 이거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거예요. 그때도 실패했어요. 제발 그러지 말고 만약에 전쟁 나도 그러면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준비 못했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좀 전 정권 탓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달라. 네. 그렇지 않으면 아마 10월 20일 날 아마 국민들이 많이 모일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런 압박 들어가는 거예요. 국민들은 뭐 많이 모이시겠죠. 네네.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많이 모여서 세를 과시하자 그렇게 할 텐데 그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고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고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김용민 의원의 이런 발언이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만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들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박홍근 원내대표라든지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정부 뭐 탄핵된 거 봐라. 니들도 탄핵당할 수 있다. 곧 끝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도부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한 것에 대한 공감대가 김용민 의원으로 이렇게 공개적인 육성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요. 대통령의 임기 아까 말씀처럼 탄핵이나 하야라든지 뭐 있는데 제대로 못하면 물러날 수 있죠. 임기 5년이 뭐 왕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하면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선거로도 할 수 있지만 탄핵도 우리 예전에 했잖아요. 그게 뭐 대선 불복은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면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다. 그게 민주주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되는 중대한 행위를 하면 당연히 탄핵당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무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러나라, 하야해라, 탄핵해야 된다. 근데 끝장내버리자. 지금 이제 이런 건 맞지 않죠? 정치인의 발언은 좋아요. 정쟁이다. 뭐 선동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치더라도 최근에 또 한 가지 이제 비슷한 논란의 연장선에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입니다. 이제 서울대학교에 최초로 이제 탄핵 요구 대자보가 붙은 게 보도가 됐어요. 서울대학교 이제 이 22학번 신입생이 본인 혼자 작성했노라. 2장의 대자보를 이제 붙였다는 건데요. 윤석열 차 탄압, 감사원 문자 이런 지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틀 만에 사라졌어요. 다시 붙이겠다 이렇게 예고가 됐는데 이 대자보는 장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런 대자보와 윤석열차 그 하여튼 만평, 풍자 만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대통령실에서 정말 신중하고 진중하게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뭐 떼버리거나 이것을 뭐 보복하는 차원에서 뭐 만화영상진흥원에 니들은 예산 안 줄 거야, 경고할 거야 이런 식의 반응은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권력은 비판받아야 되고 견제받아야 되고 풍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억지로 맞아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일들은 정권에 대한 민심 위반이 이게 심각하구나. 이게 낮은 수준이 아니구나라는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너희들 왜 그랬어? 누가 붙였어? 찾으러 다녀. 이것은 결코 옳지 못해요. 그러면 정권 더 망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 전대협이라는 대학생 단체가 문재인 정권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풍자 대자보를 학교마다 다 붙였는데 그 경찰이 잡으러 다녔었거든요. 떼버리고. 그렇게 대응해서는 결코 안 된다. 민심 위반에 대해서 정말 진중하게 생각해라. 이 대목은 현 부원장님 입장도 거의 같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 자보가 떼진 게 약간 의외예요. 왜냐하면 서울대 학생회관이라든지 그 중앙도서관 거기 자보는 누구든지 붙일 수 있는 자리고 뭐 그전에도 우리가 무슨 집회를 하거나 할 때 항상 붙이는 데인데 왜 하필이면 정부를 비판해서 떼느냐. 이거 뭐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뭐 어떤 얘기든지 비판하든지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캠퍼스는 더 그렇죠. 대학은 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누가 철거해버리고 이러는 거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시 붙이겠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볼 겁니다. 이제 누가 떼가는지 밤에 떼가고 막 이러면은 이제 그 문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알겠습니다. 막으려고 하지 말고 잘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슈는 더 있는데 이슈는 쏟아집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각설하고 시즌2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네, 이번 주는 깜짝 간식 선물 대신에 최영일 커피를 추첨을 통해서 나눠드리고 있죠. 가을에 커피 정말 저도 마시고 있지만 좋습니다.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쏘고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경제본부이지만 요즘에 제가 대하는 그 무게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BS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뭐 노벨 경제학상이 네. 이번 주 지난 월요일에 발표됐어요. 네네. 그 얘기부터 네. 여쭤볼까요? 그 얘기 하기 전에 약간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궁금한 게요. 최영일 커피는 뭔가요? 아, 이거는 제가 네. 바리스타도 아니고 네. 제가 내리거나 뽑거나 만들질 않아요. 네. 그냥 저희 있는 커피를 네. 드리는 거예요. 선물로. 아. 근데 최영일의 시사본부가 선물하는 커피라고 해서 최영일 커피라고 네. 해서 이번 주에 말씀드렸더니 저 여동생이 네. 오빠 뭐 커피숍 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업하시는 줄 전혀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네, 커피숍 열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경제학상이라는 게 되게 주제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럴 땐 소개하기 난감하고요. 네네, 맞아요. 특히 아무도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 이 사람이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해봐야 와닿질 않거든요. 네. 그래서 대중적으로 소개하기는 어려운데 올해는 3명 중에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아는 유명한 이름이에요. 사람이었어요. 네. 벤 버냉키. 그렇습니다. 전연준 의장이죠. 네네. 사실은 지금 세계 경제가 두렵다, 걱정된다 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네네. 네, 지금 강달러. 왜 발생합니까? 미국 연준이 금리를 너무 올려서 그렇죠, 강달러 그렇죠. 현상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연준의 의장을 했던 2008년에서 2006년에서 14년까지 8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재무장관이 제닛 옐런이잖아요. 맞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네. 근데 이분이 벤 버냉키 후임자.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파월이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벤 버냉키 이 양반이 노벨상을 받는 이 장면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더라고요. 네네. 아니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노벨상을 줘? 네. 그리고 이미 주로 너무 유명하니까. 경제 학상이니까 학자에게 주는 줄 알았는데 네. 이분은 실무적으로 연준 의장 지냈잖아. 뭔가 약간 셀럽에게 주는 상 그렇죠, 같은 그렇죠, 느낌도 그렇죠. 있죠. 근데 벤 버냉키가 학문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1살에 하버드 경제학과를 졸업하는데 네. 그 숨마쿰 라우덴가요? 그 수석 졸업을 했답니다. 오호. 그러고 25살에 MIT로 가서 박사를 따는데 네. 이때 논문이 대공황 논문이었는데요. 그 뒤에 스탠퍼드 조교수도 하다가 20대 또 20대 다시 또 프린스턴 교수로 옮겼다가 뭐 명문대만 돌았네요. 네, 옮기던 그 해에 쓴 바로 그 1983년에 쓴 논문, 만 29살에 쓴 논문. 이게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아, 굉장히 오래된 논문이네요. 매우 오래된 40년이 된 논문이죠. 공황에 대한. 네. 금융위기가 대공황의 전파에 미친 비통화적인 영향. 예, 1930년대 대공황에 대한 학문적 지평을 넓혔다. 노벨상위원회가 이 논문 때문이다. 딱 이 논문 1983년 논문이다. 그 뒤에 논문도 훌륭한데 이 논문에 상을 준다라고 밝혔습니다. 위원회가 대단해요. 이후 논문들도 훌륭하나 네. 이 논문에 상을 준다. 적시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네. 야, 그러니까 벤 버냉키 그럼 우리가 그냥 흔히 우리나라식으로 생각을 하면 금융 관료 출신인가 그런데 그렇죠. 중앙은행장. 근데 이미 대학자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명문대 교수를 경제학으로 지냈고 네. 그다음에 청년 시절에 썼던 이 어마어마한 논문이 이제서야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됐다. 29살의 논문이다. 네. 자, 이 노벨상은 젊은 시절에 업적을 쌓고 장수해야 생애 후반에 살아야 된다. 살아 있어야 되니까. 네, 장수 못하면 못 받는다 그러죠. 좋아요. 이 논문 내용이 굉장히 그럴듯한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대공황 연구인데 네. 근데 대공황 때 침체가 깊다는 얘기들은 많이 들었죠. 네네. 근데 이게 1930년에 빵 터지고 한 3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1933년 정도의 GDP가 3년 전의 GDP의 한 반토막 정도 납니다. 현대 경제 그 어떤 기간에도 이렇게 GDP가 반토막이 난 경우는 없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 코로나 때 마이너스 1% 됐다가 네네. 그다음에 바로 회복했거든요. 예. 다른 나라들도 뭐 한 마이너스 5% 안팎이었지만 한 2, 3년 지나고 다 회복을 했어요. 네. 근데 이때는 대공황은 3년 동안 내리막을 걸어서 3년째 되는 해 정점을 찍은 겁니다. 네. 마이너스 46%. 그러고 나서 회복은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 초반에 나서 GDP로 올라오는데 네, 30년대 후반이 돼서야 겨우 GDP 기준으로 똔똔 이른바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긴 불황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할 것 없이요. 전부 다
불황에 빠져들었고 네. 장기 불황 속에서 당시 제국주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자기 식민지는 우리나라에서 난 것만 사라. 사실은 식민지 자체가 그 네. 수출할 땅을 시장으로. 시장을 마련한 거였는데 중상주의를 한 겁니다. 블록 쌓고 지금의 중국과 미국이 싸우듯이 네네네. 그런 식의 전쟁을 했는데 그런다고 해결이 안 되니 그렇죠. 갈등이 커지고 결국 이 대공황이 2차 대전으로 이어집니다. 30년대 대공황이 2차 대전으로.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오랫동안 해결을 못하다 보니까 정치가 어두워지고 그래서 전쟁까지 이어지는. 근데 버냉키는 왜 이 경제 문제, 단초가 됐던 경제 문제가 왜 발생하고 오래 갔나 하는 걸 증명해낸 겁니다. 이야, 이게 뭐 굉장히 역사적 의미도 있고. 네. 지금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금융위기가 대공황의 전파에 미친 비통화적 영향. 이게 20세기 초중반의 일을 분석한 거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에도 시사점이 있을 것 같은데. 금융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던 거예요? 네. 사실 그동안은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인용하시잖아요. 되게 유명한 네네네. 자유론. 뭐 이걸로 유명하신 자유시장. 분인데 통화주의 학파라고 하고 네. 대공황이 왜 일어났느냐. 통화량이 갑자기 확 줄어들면서 경제 정체가 움츠러들었다. 전반적으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돈이 줄어서 그렇다라는 통화량이 얘기를 줄어서 하는데 그렇다. 근데 버냉키가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 하고 29살짜리가 대학자의 이론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겁니다. 밀턴 프리드먼의 이 시카고 학파의 반기를 들고. 네네. 그렇게 길고 그렇게 깊은 위기가 단지 통화량의 위기만으로 일어난 게 아니야. 사실은 은행들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뱅크런이 일어나고 돈을 다 빼갔어. 네, 돈을 빼가고 믿을 수가 없으니 돈을 다시 넣지도 않고 은행은 돈을 믿을 수가 없으니 빌려줄 수 없고 정부는 뒤에서 멀찌감치 바라만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 깊어지면서 금융 제도에 대한 신뢰 위기. 그러니까 이건 통화적인 이유가 아니죠. 그래서 비통화적인 이유로 금융 위기가 깊고 길어졌다라는 겁니다. 통화적 설명을 해왔는데 비통화적인 이제 요인이 있다. 그래요. 자, 이게 대단한 발견인 거죠? 이게 실은 지금 바이더 딥 아주 많이 떨어졌을 때 코로나 때 많이들 사셨을 겁니다. 주식을. 어떻게 그렇게 해서 아마도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 벌 수 있었냐라고 물어본다면 버냉키 덕분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노벨상 위원회가 보는 시선도 비슷합니다. 왜 버냉키 등 3인에게 주느냐. 우리가 2008년과 2020년에 거대한 위기를 맞을 뻔했는데 아주 잠깐 아프고 지나갔다. 그게 다 버냉키와 그의 동료들이 그 발견한 바로 이 금융제도의 속성, 본질 그리고 대응 방안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는 연준 의장이었으니까 자기가 직접 이론을 실천할 기회가 있었고 2020년에는 2008년에 했던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한 거고 위기가 터지면 돈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돈만 공급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금융에 대한 사람의 신뢰가 사라지니까 이걸 메우는 게 중요하니까 정부가 나서야 되고 일단 정부가 은행들을 보호하고 그 보험사들한테 돈 떼일 일 없습니다. 정부가 뒤에 서서 지켜줄 겁니다라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통화 수합을 메워주면서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무너질 일 없습니다. 전 세계는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최종 대부자라고 하는데 금융에서는 이 역할을 연준이 하면서 위기를 빨리 극복하고 동시에 그 전 수준으로 빨리 회복을 시킨 거죠. 금융의 붕괴를 막았다. 이 공식을 알려준 게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준 게 바로 이 버냉키 등 3인의 공로다. 어찌 보면 2008년 금융위기 때 경제계의 슈퍼히어로들에게 상을 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위기에서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켜 보면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라도 고물가, 인플레이션 잡아야 한다. 이 금리 막 올리고 있고 긴축이 중요해졌습니다만 바로 코로나 얼마 전까지 양적 완화를 계속 강조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벤 버냉키 의장 시절에 제 기억에는 별명이 헬리콥터 벤. 맞습니다. 달러를 찍어서 헬리콥터에서 뿌리다시피. 정확하게 말하면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온다면 하늘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그 디플레이션을 막겠다라고 연준 이사 시절에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제 결국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은 멋진 해피엔딩이 되는 거네요. 네, 좀 씁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부터는 그 얘기 조금만 하고 마치자면
위기 막은 뒤에 세상이 모두들 아시겠지만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런데 네. 이 돈을 걷어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네네. 걷어들이려고 할 때마다 전 세계가 출렁출렁했거든요. 테이퍼링 위기. 네. 그래서 그 돈이 시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사실은 버냉키가 이 금융제도를 살려야 한다고 했던 이유는 사람들의 예금이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주는 통로, 채널. 이 채널인 금융중개기관을 살려놔야 경제가 원활하게 네. 돌아간다 했는데 이 금융기관들을 살려놨는데도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부동산 가격만 오르고 다우지수만 오르고 S&P만 오르고 나스닥 지수만 오르고 네. 그러니까 자산시장만 부풀고 생산적인 투자는 없고 그래서 일자리는 별로 늘지 않는 겁니다. 이상한 신세계 뉴노멀이라고도 하죠. 네네네. 그 상황이 오니까 이건 불평등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 가진 사람, 주식 가진 사람은 부자인데 일하는 사람, 보통 사람들은 부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포퓰리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부가 계속 늘어나는데 나는 이상하게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 라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죠. 야, 해피엔딩인 줄 알았더니 끝에 네. 씁쓸함이 남았다. 네. 벤 버냉키가 네. 코로나 위기에서 세상을 구해내긴 했는데 결국은 불평등해졌다. 네. 자, 이 세계 금융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바닥 아니냐 싶기도 해요. 네. 이미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시 피해를 크게 봐서 이제 속상한데 자, 우리 잘못이 아닌데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가 하는 이제 또 좀 뭐랄까요? 이 악감정 이런 게 지금도 금리 인상하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근데 미국은 금리 인상 계속하고 앞으로 네. 또 한다는 거고 네. 우리는 따라서 올려야 하고. 네. 자, 이게 지금 킹달러 이거 문제 네. 아닌가요? 이게 소국 개방 경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세계화의 이익을 우리만 누렸나요? 오히려 미국이 더 많이 누렸을 텐데 결국 피해는 다 이렇게 작은 나라들에게 집중되는. 그러니까 네. 뭐 앞에 얘기한 것과 이 얘기를 다 더해보면 돈 못 가진 사람, 미국 중심의 세계에서 변방인 국가한테는 그렇게 좋지 않은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게 만든 사람. 이 사람이 버냉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뭐 미국 시민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벤 버냉키의 또 업적만을 찬양하기에는 지금 이 뒤끝이 좋지 않은 장면들을 서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진 미국의 백인 남성이 부럽다 이런 얘기죠. 학운 가졌죠. 그리고 뭐 관운도 가졌고 이제 상도 받았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이 사람. 그 연준 의장 끝나고 나서 여기저기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고문으로 모셔갑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가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입장에서 보기에는 금융기관도 지켜줬고 그리고 앞으로 위기가 있으면 그 위기도 지켜줄 것 같고 고문도 하면서 우리나라 김앤장에서 관료들 모셔가듯이 그렇게 돈도 많이 번 양반이니까 너무 월스트리트에 무해한 영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노벨상까지 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본부 서영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영일 커피 당첨자는요. 시사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금요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